안녕하세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8주차 수업이고요. 곧 이제 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성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업에서는 화장품의 트렌드, 시장, 그리고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성분을 파악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전성분 라벨, 판독 방법, 그리고 성분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어플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PPT의 내용은 사실 방대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화장품 성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차 보시면요. 전성분표 판독 방법 돼 있고요. CMIT, MIT 첫 번째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pm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성분 표기법,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과 우리가 판독하는 방법, 세 번째 그 목차에서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성분 어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제로 제품에 포함된 전성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존의 7주차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IT, CMIT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약자예요. 그래서 MIT는 메틸 이소티아졸리놀, 그 다음에 CMIT는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리논 이라는 두 가지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년도였죠? 2011년도였나요? 네,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소동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도 많이 속출이 됐고, 그리고 또 본사는 사과를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MIT와 CMIT라는 성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IT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MI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CMIT는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그 명칭이고요. 그 미국에서는 MCI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MIT하고 MI가 같은 성분이고요. CMIT하고 MCI가 같은 성분인 거예요. 보시면 PPT에 있는데요. 약자로 저렇게 MIT, MCIT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MCI라고도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방부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는 그 가습기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또 치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습기 사건 그리고 치약 사건을 계기로 해서 CMIT와 MIT를 치약 같은 데서 사용을 못하게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샴푸나 이런 데에는 검출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요, 그런 사건들이 없었을 때는 씻어내는 제품, 샴푸, 세제에는 100ppm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100ppm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사용이 가능했었지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성분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현재도 100ppm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MIT와 CMIT를 만약에 혼합해서 한 제품에 동시에
넣게 될 때는 3대 1의 비율로 넣고 그리고 1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지만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유럽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치약을 우리나라 치약에 뭐 MI하고 MCI가 들어가 있으니 좀 더 안전한 해외 직구, 유럽 또는 미국의 치약을 직구로 구매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과 미국의 그 법규는 어떻게 되냐면 15ppm, 두 가지를 섞었을 땐 15ppm, 그리고 단일 물질로 사용했을 때는 100ppm을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품에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치약보다도 해외의 치약들이 더 안전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치약을 못 믿고 해외 제품을 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100ppm 그리고 15ppm 이렇게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그럼 ppm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에 그 수업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ppm은요, part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의 1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1%가 들어갔어, 뭐 3%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갔어. 이 퍼센테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함유량을 말을 하죠. 그렇다면 ppm은 어떻다고요?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양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도 ppm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양을 만약에 1%가 들어갔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 안에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1%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너무 조금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라는 것 대신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0,000ppm 이렇게 표현을 하죠. 1%가 ppm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0ppm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안에는 10,000ppm의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거나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말을 전달하거나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ppm은 몇 퍼센테이지냐면요. 0.0001%가 1ppm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품 안에는 0.0001%의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0.000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 좀 번거롭고 의사소통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을 나타낼 때는 1ppm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 공기 중에 뭐 이산화탄소, 뭐 하수의 오염도 이런 것 소량을 표시할 때는 특히나 ppm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뭐 비타민 A나 그 다음에 EGF, 표피성장인자죠. 이런 EGF나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정말 소량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도 어떻게 해요? ppm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적혀 있는 성분을 ppm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만을 하면 그죠? 산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는 100 기준이고 그 다음에 ppm은 100만 분의 1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ppm으로 퍼센테이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IT로 다시 돌아와서요. MI는요. 2003년에는 사실 유럽에서 괜찮아, 뭐 100 ppm 정도는 무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제품 안에 들어가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했는데 2011년 정도가 되니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존에 계속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뭐 접촉성 알레르기랄지 이런 알레르기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제품의 그 성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씻어내는 제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MI 100ppm, 그 다음에 MI와 MCI를 합쳤을 때는 15ppm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을 해라 라는 법이 지정이 되죠. MI하고 MCI는요, 굉장히 극소량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15ppm이면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15%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접촉되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죠. 간헐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성분은 아닙니다만 매일 사용하고 아침 저녁 사용하고 피부에 도포한 채로 놔두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분명히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치약 사건,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어떤 거요? 가습기.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치약에 쓸 수 있는 보존 성분으로는 우리나라에서요, 파라옥시 벤조산 물질, 그 다음에 파라옥시 벤조산 프로필, 그 다음에 벤조산 나트륨, 이렇게만 성분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좀 MI, MCI 규제가 좀 다르니까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또 유럽하고 미국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성분 표시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76년에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97년, 일본은 2001년, 우리나라는 2008년에 실시를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2008년도에 화장품에 전성분을 다 표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업계에서 그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성분을 다 표시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기밀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기밀이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비슷한 제품들을 따라서 만든다거나 벤치마킹하기도 너무 수월해져서 또 화장품 회사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렴해서 넣었던 성분들 내지는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될 성분들을 넣었던 제품들, 그래서 성분 표시할 때 살짝 뺐었던 그런 성분들까지도 소비자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호응이 있지 않았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우였어요. 그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게 소비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우리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분명도 어렵고요. 또 그 성분 명을 떠나서 그 성분이 하는 역할을 알기까지가 좀 소비자 입장에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가 전성분을 표시를 할 때는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보통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첫 번째에 써 있는 것들이 뭐죠? 정제수입니다. 그 화장품의 거의 한 70%까지가 되죠. 근데 이 정제수도 이제 조금씩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변하긴 하는데 수업 뒷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성분을 표시를 할 때는요, 가장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번에 들어간 성분,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많이 들어간 성분을 순서대로 적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함량대로 쭉 쓰다가 어떤 성분에선 드디어 1%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0.5%, 0.3%, 0.00001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가
1%까지는 그 명시를 해주고요. 1% 이하부터는 사실은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1%까지, 그러니까 70%, 뭐 80%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 쭉 적다가 1% 이하부터는 어때요? 순서 상관없이 회사에서 전성분 들어가 있는 성분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의 그 성격,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앞부분에 있는 성분들이 그 제품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2주차, 3주차 그때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지성인 피부 아니면 뭐 트러블이 있는 피부 이런 피부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그리고 뭐 진정되는 성분들 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아랍어 같은 걸로 써 있어요. 그런데 전성분은 영문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문을 보고도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제품을 바라볼 때, 그 제품의 전성분을 볼 때 앞에서 5개 정도까지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고요. 조금 넓은 범위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까지만 보셔도 제품의 그런 성격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라벨을 볼 때, 전성분을 볼 때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무슨 추출물, 많게는 뭐 20가지를 넣은 추출물도 있고 뭐 한 가지만 들어간 추출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방부제, 뭐 파라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죠. 왜냐하면 방부제가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출물 그 제품 안에 그 화장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보를 할 때 우리 제품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성분을 쭉 봤더니 정말 파라벤류나 방부제류가 정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제품에는 무방부제일까요? 그 제품은? 아니면 방부제를 넣었는데 안 썼다?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자, 방부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배웠었던 그 성분들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화장품 안에는 방부제는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추출물이라는 거,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 아카시아 추출물, 아니면 뭐 레몬 추출물, 이런 추출물들을 추출할 때 우리가 어때요? 방부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추출물들을 보관해서 새로운 제품, 이 추출물을 섞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까지 이 추출물이 변하거나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부제를 넣어요. 그래서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들은 당연히 무방부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방부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품에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추출물에 들어간 방부제는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추출물이 중요한 것이지 추출물 안에 들어간 방부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장품법에서 추출물에 들어간 방부제까지는 표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출물의 제조 그리고 보관을 위해서 어때요? 안전화된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추출물에 들어간 방부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성분 표시가 완전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완벽하게 전성분을 다 적었다. 그래서 아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제품을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함량을 이게 성분을 보면 몇 프로가 들어갔다 몇 프로가 들어갔다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죠? 전성분 어떤 추출물 어떤 성분이 들어갔다라는 걸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어 놓을 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몇 프로가 들어갔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PPT에도 있는데요. 방부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이 페녹시에탄올입니다. 페녹시에탄올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최고 함량이 1%예요. 1%이기 때문에 페녹시에탄올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페녹시에탄올 뒤로 어떤 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1% 미만의 성분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페녹시에탄올이 끝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성분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는 성분들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요, 살리실사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최고 함량이 0.5%고요. 자외선 차단제 중 에틸엑실, 메토시신 나메이트는 7.5%까지, EGF는 0.001%, 즉 10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품 그 성분들을 볼 때 이런 대표적인 성분들을 알게 되면 이 성분이 나하고 예를 들어 안 맞는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함량이 높다. 예를 들어 나는 에탄올 계열이 잘 안 맞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측을 하셔서 확인을 한 후 구매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반부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추출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추출물보다 가장 많이 함량을 차지하는 게 정제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제수를 대체해서 추출물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보리수, 물이죠. 물인데 보리로부터 추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 그런 그 추출물이 정제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추출물이 10가지 이상, 20가지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추출물이 그냥 100%인 경우도 있고요. 또 추출물과 화장품이 합쳐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추출물이라고 해도 향이나 색이나 효과, 효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알로에가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줘.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썬번이 있거나 아니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우리가 알로에를 갈아서 바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또 알로에는 어때요?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알로에를 추출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알로에 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알로에를 갈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알로에를 꾹 눌러서 착즙할 수도 있고요. 또 알로에를 그냥 담가놓은 물을 또 우리가 추출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알로에를 끓여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모두 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알로에 추출물이라고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같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로에 좋으니까 알로에 추출물 보습에 좋을 거야. 내지는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갔네? 그러면 진정에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을 했는지, 또 알로에 추출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부제를 사용을 했는지 등등, 추출물의 방부제요. 그래서 전성분을 우리가 다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 전성분을 보고 완벽하게 추출물의 성격 아니면 함량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용매를 써서 추출을 했는지도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자, 추출물은 추출한 성분을 추출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제품을 추출할 때, 그러니까 이 성분을 추출할 때는 용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물을 녹여내서 추출물을 만들어내는 물질, 추출물의 바탕이 되는 성분, 이걸 우리는 용매라고 해요. 퀴즈, 용매에 대한 내용 퀴즈 있습니다. 주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정제수와 에탄올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간혹 뭐 글리세린도 사용이 되고요. 부틸렌글라이콜도 뭐 좀 사용이 되는 편이고요. 또 지용성 성분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알로에라고 하고 같은 레몬이라고 하고 뭐 같은 호박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원물의 용매에 따라서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 정제수로 했느냐, 아니면 에탄올로 추출을 했느냐, 아니면 뭐 지용성 그런 성분으로 추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의 추출물의 색깔, 그리고 효능, 냄새 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알로에라고 쳐도요. 예를 들어서 저렴한 용매를 사용해서 알로에 추출물을 만들어냈고 좀 고가의 용매를 사용해서 알로에 추출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같은 알로에 추출물이어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가격들이 얘도 알로에 들어가 있고 얘도 알로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더 비싸고 얘는 좀 저렴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알로에 젤, 알로에 뭐 로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꼭 화장품 가게나 아니면 뭐 코스메틱 그런 샵들이나 아니면 뭐 올리브영, 뭐 세포라 이런 데서 구매하신 제품과 다이소에서 알로에 우리 젤 그리고 슈퍼에서 사는 알로에 젤의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 같은 알로에 추출물이 아니고 알로에 로션, 알로에 젤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전성분이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뭣도 들어가고 막 많은 걸 넣은 거예요. 또 어떤 제품들은 어때요? 굉장히 간단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처음 그 제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5개 정도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광범위하게 많은 추출물이 들어갔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 10개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성분들을 많이 주로 베이스로 된 그 성분들을 파악을 하면 화장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 피부가 좀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도 잘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피부 타입이라면 아무래도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피부에 자극을 좀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돼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실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어떻게 됐었냐면 뭐 치약, 그 다음에 뭐 구중청량제라 그래서 그 가그린 같은 거 있죠. 이런 제품에만 의약 그 표시를 전성분 표시를 다 했습니다만 2018년 12월부로 위생용품이나 의약 외품도 다 전성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생리대, 마스크 등에도 성분을 표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성분 표시제, 의약 외품, 그 다음에 위생용품에도 전성분을 다 표시해라 했던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는요, 유효 성분이나 뭐 대표 성분들 있죠. 그다음에 보존제 정도만 표시를 했다라면 이 법이 시행된 후에는요, 유효 성분 당연히 적고요,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들도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국문 스티커라는 걸 꼭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문 스티커는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국문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해서 순서대로 적고 전성분을 다 표기를 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눠봐야 될 이야기 중에서 그 화장품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화장품의 성분을 다 암기하고 있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7주차까지 오면서 했던 성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우리가 사전처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어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살충제, 아니 가습기도 그렇고, 가습기 살충제도 그렇고, 또 치약도 그렇고, 또 달걀 그 살충제 사건도 있었고, 뭐 휴대폰 케이스,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그 성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케미컬 포비아라고 합니다. 케미컬은 이제 화학 이런 뜻이고, 포비아는 혐오, 증상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대표적인 화해 어플이라는 거죠. 화해 어플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화해 어플 자체가 나오면서 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단점으로 보면요, 오히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사용했던 제품을 어플을 통해서 검색해 봤더니 이런 성분들이 나쁜 거였네 해서 오히려 케미컬 포비아를 부추기는 그런 영향도 끼쳤습니다. 자, 화해 어플은요, 기본은 스킨딥이라는 미국의 그 사이트,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주고 확인해주는 사이트에서 착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화해 어플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도 뭐 첫 번째로 아마 성분 분석하는 어플 중에는 단연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EWG라는 그 비영리 환경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화학 뭐 이쪽 계열이 아닌 그냥 환경단체에서 화학 성분, 화학 원료들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놨어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뭐 그린 등급, 뭐 레드 등급 해서 이 성분이 위험하다, 뭐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아니라 유해성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간단하게 화해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어플에서 얘기하는 그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 EWG 등급을 인용을 했는데, 이 EWG는요 4가지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게 돼요. 뭐 암 생식기에 대한 유해성, 그 다음에 태아에 대한 독성, 피부 알레르기 반응 정도, 그리고 면역 및 사용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그 성분을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레티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티놀을 한번 등급을 했더니 9등급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티놀 화장품을 우리가 안티에이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레티놀이 9등급이 나온 건 암 생식기 유해성과 태아에 대한 독성 반응에서 그 실험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이고요. 피부 알레르기, 면역 사용 제한에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향료는 우리가 다 등급이 사실은 높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향료를 과하게 많이 쓰지 않고 소량을 쓴다고 하면 특별한 향료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플을 통해서 아니면 EWG의 스킨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 그 향료가 거의 높은 등급, 그러니까 유해한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제놀 같은 향료는요 7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티놀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덜 유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제놀을 보니까 생식기 유해성과 태아에 대한 독성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와 면역 사용 제한에서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나 생식기 유해성은 아니니까 레티놀보다는 낮게 등급을 책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레티놀을 화장품에서 다 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EWG 등급을 인용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그 등급을 보면요. 데이터 등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색깔과 숫자로만 표기를 하고요. 데이터라는 게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는요. 정말 이 성분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성분을 통해서 실험을 했고 이 성분을 통한 논문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로 돼서 데이터가 만약에 9이다. 그런데 그 등급이 9등급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EWG가 이건 1등급 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맹신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EWG 마크 있어요. 지금 PPT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초록색 마크. 이 마크를 활용한 광고부터 해서 또 우리 제품에는 이런 좋은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때요? 데이터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EWG에 대한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그런 성분 등급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요, 사실 소비자를 설득하기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등급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주 괜찮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장품에서 빠지게 되는,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검출 한도 성분, 그 다음에 배합 금지 성분, 배합 한도 성분 등등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한테는 안전을 책임질 의무도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냈다, 허락을 했다, 유통하셔도 좋습니다,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제품들이라면 내가 특별히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아닌 이상 그냥 등급을 보고 9등급, 8등급, 뭐야 1등급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제품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어플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한다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안전한 또는 나한테 잘 안 맞는 성분 정도를 뺀 제품들 내지는 아니면 이 제품에 어느 정도의 나쁜 성분이 있고 좋은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정도까지는 사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주니까요. 성분표를 검색을 하고 어플과 비교하면 그 성분은 피부 컨디셔닝제다, 아니면 계면활성제다, 아니면 유화제다 라는 정도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만족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제품 안에 뭐라고요? 1등급은 하나밖에 없고 다 2, 3등급이고 9등급도 있고 라고 했다라면 그 제품이 굉장히 나쁜 제품이구나 라고 치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요. 직접적인 그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보습 크림을 한 6가지 정도를 파악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요. 정제수, 첫 번째 PPT입니다. 정제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글리세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글루코스하고 글리세린의 혼합물인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호바씨 오일 들어있어요. 이렇게 앞에 3가지, 4가지네요. 이렇게 4가지가 이 화장품의 성격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리세린 우리 언제 사용하죠? 우리 왜 좀 끈적임이 있는 점성이 있는 성분이지만 보습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각질이 두꺼운 부위들 이런 데에는 글리세린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그 전에 성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나요? 페녹시에탄올이네요. 그죠? 방부제인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 소량 들어있을 텐데 베이스로는 아무튼 이 화장품은 이 제품은 글리세린 글루코사이드 호호바시 요게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합성 비즈왁스 보여요. 합성 비즈왁스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 봤었죠? 크림 제형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왁스가요. 그리고요 또 보면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세틸알코올, 스테아리알코올,